안녕하세요. 심신이 건강해지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믿음을 줬을 때 배신당하지 않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 모두 처음부터 배신당할 생각으로 누군가를 믿진 않지만 오직 나 자신만을 믿는다면 아무도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처럼 어쩌면 나 빼고는 100%의 신뢰가 불가능하다는 진리가 저를 참 씁쓸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저는 젊었을 때 동대문에서 옷장사를 하면서 먹고 살았어요. 직원이 10명이 넘는 대형 매장에서 일했었는데 그 수많은 직원들 중 단연 눈에 띄는 게 바로 제 남편이었죠. 남편은 저희 매장뿐만이 아니라 그 건물에서도 파다할 만큼 평판이 좋았는데 지나가는 개한테도 기분 좋게 인사할 만큼 인사성부터 타고났었거든요. 일하는 건물에서 마주치는 사람에게는 일단 먼저 기분 좋은 웃음을 지으면서 인사를 했는데 남편을 잘 알지 못했을 때는 저렇게까지 안 해도 될 텐데 하고 그 모습이 굉장히 피곤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식사하셨어요? 안 하셨구나. 밥은 꼭 챙겨 드셔야죠. 저는 밥이 안 들어가면 집중이 안 돼서 꼭 연료 보충을 해줘야 해요. 안녕하십니까, 사장님. 매출은 잘 나오셨어요? 저희 매장이요? 저라는 1등 판매사원이 있는데 뭐가 걱정이겠어요? 이런 남편과 같은 매장에서 2년 정도 일을 함께 했었고 어느 순간 마음이 맞아 연인까지 돼 1년의 연애를 했어요. 남편은 연애하기 전부터 무게 잡고 괜히 진지한 걸 좀 피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왜 있잖아요. 그냥 좋은 얘기 밝은 얘기만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연애 초반까지만 해도 그냥 성격이겠거니 했는데 연애 1년을 채워갈 때쯤 하루는 남편이 함께 자주 가던 단골 술집에서 소주 한잔 하다가 저보다 먼저 취한 날이 있었고 그때 만나고 나서 처음 하는 얘기를 제게 해주더라고요. 심각한 이야기만큼 본인 가족 이야기도 잘 안 했었는데 그 전에 3살 터울의 남동생 이야기는 종종 들어서 동생이 있다는 것만 알고 있었거든요. 종종 매장에도 동생이 놀러 오기도 했었고요. 그때 사이가 참 좋아 보인다고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나랑 정혁이 사실 할머니 손에 자랐다. 고향도 서울이 아닌데 우리 아버지가 지방에서 소방관이셨어. 소방관. 너무 멋있고 대단하지. 근데 그 가족은 매일 오늘은 무사할 수 있을까 가슴 졸일 수밖에 없는 직업이고 나나 내 동생은 어려서 그저 우리 아빠 멋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루는 산불이 크게 진짜 난 날이었어. 이거 TV 뉴스에도 나왔다. 초겨울이라서 건조하고 바람도 심하게 불어서 쉽게 진압이 안 되는 거야. 제발 비라도 한 방울 떨어져서 우리 아빠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게 마지막이었어. 우리 아버지를 포함해서 4명의 소방관이 진압을 위해서 투입됐다가 그대로 순직하셨지. 그날 아침만 해도 내복바람으로 자고 있던 나랑 내 동생 깨워주시던 아버지가 세상에서 갑자기 사라진 거야. 근데 그게 끝이 아니어서 더 문제였어. 어머니란 사람마저 애들 혼자 못 키우겠다고 할머니 댁에 나랑 동생 맡기고 잠적했어. 나중에 좀 크고 나서 할머니 말 들어보니까 아버지 돌아가시고 얼마 안 가 다른 남자를 만났나 봐. 그 남자랑 도망가서 살림 차린 것 같다고 하더라고. 이게 말이 돼? 내가 아직 부모 마음을 아는 건 아니지만 아무리 남편이 그렇게 됐어도 내 새끼들을 두고 가서 잘 살 수가 있냐고. 내 가족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버릴 수가 있어? 나 대학교 2학년 때 할머니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할머니 손에 사랑받고 보살핌 받으면서 잘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내 부모 중 하나가 날 버렸다는 사실이 웃으면서 살아도 가슴에서 안 지워지더라. 남편이 참 가엾고 안쓰러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사람이 살면서 당했던 최초의 배신을 잊을 수 있게 제가 진정한 가족이 되어주고 싶었고요. 그때는 사랑이라는 감정에 취해 이렇게 생각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사랑의 감정과 연민의 감정이 섞이면 사람의 이성이 마비되는 것 같아요. 그날 이후 저는 저의 부모님에게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혼 생각을 할 만큼 진지하게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 이런 상처가 있다고요? 그리고 그 상처를 내가 어떻게 치유해줘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니 부모님께서는 한번 그 사람을 저희 집에 초대해서 밥 한 끼 하자고 하시더군요. 남편에게 말을 하니 처음에는 놀라다가 가겠다고 했고요. 그렇게 결혼 이야기를 하기도 전에 남편을 저희 집에 초대를 했는데 식사를 하면서 남편과 아버지는 반주를 한 잔씩 했는데 그때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사람 사는 게 참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지. 사람도 일도 뭐든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서 답답하고 나만 이렇게 사나 조바심도 나고
마음 들 곳이 없어서 공허해지기도 하는 게 사회생활이고 현실이지. 그럴 때는 무슨 일이 생겨도 내 편이 되어주는 가족뿐만큼 사람이 마음 놓이는 곳이 없어. 듣기로는 동생이 있다고 들었는데 물론 둘이서 서로 든든하게 버틸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줄 테지만 아무래도 내리사랑이라서 수엽군이 마음 놓고 비비런 덕은 안 되지. 안 그래? 사람이 내가 지켜줘야 하는 사람이 있을 때 기운이 나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힘들 때 온전히 나를 맡길 수 있는 곳이 있어야 살면서 숨통도 트이고 그러는 거지. 내가 수엽군을 오래 보진 못했지만 이렇게 수엽군이 내 딸과 만나고 우리가 술잔을 기울이면서 마주보고 있는 것도 인연이 아닌가. 아니지.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니. 같이 술 한잔도 했으니 이것도 일종의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라고 하면 내가 너무 오버하는 건가? 내가 뭐 거창한 소리 하는 건 아니고 한 번 열린 문은 쉽게 안 닫히니 뭐든 배가 고프든 조언이 필요하고 아니면 오늘처럼 술 한잔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아무 이유가 없는 날에도 여기 찾아오면 수엽군은 언제나 환영이니까 부담 없이 오라는 말이야. 알았나? 이때 남편은 목이 메어온 건지 한동안 목을 가다듬으면서 대답을 못하다가 이내 네 아버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부모님께 마음을 받고 본인 또한 마음을 연 남편은 결혼 전에는 따로 시동생을 저희 부모님께 소개를 시키기도 했습니다. 결혼도 저도 남편도 마음은 준비됐지만 경제적으로는 준비가 안 됐을 때라서 신혼을 친정에서 시작했거든요. 부모님께서 먼저 제안하셨지만 아무래도 처음에는 처가살이가 남편에게 괜찮을까 했는데 오히려 남편은 장모님 장인어른과 같이 살면 집이 더 복잡거리고 사람 사는 냄새 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며 오히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제 친정에서 신혼을 시작했는데 남편의 처가살이를 걱정하던 제 생각과는 다르게 남편은 저희 부모님과의 생활에 완전히 적응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일찍 결혼해서 분가를 한 저희 오빠가 종종 집에 올 때면 집에 아들만 둘인 것 같기도 했었어요. 시동생도 자주 집에 초대해서 가족들 다 같이 식사를 하곤 했죠. 어느 순간부터 저희 부모님은 시동생을 사돈총각이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정여가라고 정답게 불러주셨죠.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시동생은 남편만큼 친화력이 좋기도 했는데 거기에 애교까지 더해져서 저희 부모님이 안 예뻐할 수가 없었거든요. 넓지 않은 집안에 복작복작 사람은 많았지만 그래도 어쩌면 그때가 가장 소소하게 행복했던 시절이었던 것 같기도 하네요. 그리고 결혼하고 2년 후에 제가 임신을 했을 때 부모님은 저희를 앉혀두고 그러셨습니다. 수혁이 지금 일하는 매장에서 얼마나 됐지? 올해 6년 됐습니다. 장인어른. 오래됐구만. 그 정도면 일하면서 배운 것도 많을 테고 쌓은 노하우도 있을 거고 그리고 자립할 때도 됐지. 아빠 이 사람도 언젠가 본인 가게 차리는 게 꿈이라서 돈은 따로 모으고 있는데 지금은 좀 있으면 애도 태어나고 아직 시기상조가 아닌가 해서요. 세상에 시기상조 따지면 할 수 있는 일 하나 없다. 생각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기회가 있을 때 잡아야 하는 거고 그래서 말인데 그 기회를 내가 줄까 싶은데 아버지께서는 남편에게 1억이라는 사업 자금을 줄 테니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시작해보라고 하셨어요. 솔직히 너무 놀랐죠. 아무리 저희 부모님께서 남편을 정말 사이가 아니라 친아들처럼 생각하신다 해도 먼저 거금을 들여서 서포트를 해주신다고 하니 말입니다. 저만큼 남편도 놀라서 바로 손사래를 치면서 그 기회를 마다했지만 아버지께서도 어머니께서도 완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수여가 이거 오로지 너 하나 보고 투자하는 거 아니야. 이제 곧 아이도 태어나서 너희 부모 되는데 언제까지 남의 가게에서 월급 받으면서 살 수 없잖아. 그래 6년이면 그저 허투루 보낸 거 아닐 거 아니냐. 나나의 엄마는 자네를 믿네. 뭐든 하면 잘할 거고. 지금 당장 무턱대고 뭐든 시작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확신이 드는 일이 있다면 우리가 물심양면 도와줄 수 있으니 이것저것 따지고 재지 말고 시작해보라는 거야. 아니 그래도 어떻게 저한테 1억씩이나 우리도 다 돌려받을 생각으로 주는 거야? 아 그럼요. 물론 당연히 갚아야 그게 아니고 돈으로 그대로 돌려달라는 게 아니야. 물론 나중에 자네가 성공을 멋지게 하면 우리한테 보답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 이 돈으로 자리 잘 잡아서 내 딸이랑 이제 곧 태어날 내 손주랑 부족함 없이 행복하게 잘 사는 게 그게 자네가 지금 이 기회를 잡고 할 수 있는 최고의 보답이라는 거야. 알았나? 네 장인어른. 잘 알겠습니다. 정말 절 이렇게까지 믿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은 온 가족이 새벽 4시까지 깨서 부어라 마셔라 했어요.
단순히 술만 마신 게 아니라 일종의 기념을 한 거이기도 했죠. 대대적인 일이잖아요. 부모님께서 저희를 믿고 제 남편을 믿고 그 1억이라는 돈을 미래에 투자하라고 하신 거니까요. 평소보다도 더 흥이 나신 건지 가장 빨리 취한 아버지께서 쓰러지듯 잠에 드셔서 어머니와 안방으로 들어가시고 나서 남편은 해가 막 뜨기 전 잠자리에 들기 전에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술을 많이 먹어서 다 구부러져가는 발음을 어떻게든 붙잡아가면서 말이죠. 여보 주은아. 나는 솔직히 정혁이 말고 나한테 가족이 생길 거라고 안 믿었다. 부모도 어머니라는 사람도 버린 나를 누가 믿어주고 누가 그렇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겠어. 근데 주은이 너 만나고 우리 장모님 장이 너를 만나서 나 진짜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가 태어나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태어나서 널 만나서 정말 다행이야. 저는 그렇게 말하면서 끝내일 느껴오는 남편의 가슴을 천천히 토닥이면서 나도 당신을 만나서 다행이라고. 앞으로 믿었던 사람에게서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배신당해 혼자가 될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하며 그간 또다시 같은 상처를 받을까 아등바등 살던 남편의 상처를 위로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내가 이 사람이 평생 원하던 가족을 만들어줬다는 생각과 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줬다는 생각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벅차오르는 기분이었어요. 정말 이 마음이 산산조각나 오히려 제가 혼자가 될지는 몰랐습니다. 남편은 부모님의 서포트로 본인의 가게를 차렸고요. 그래도 그때까지 했던 일이 옷장사였기에 따로 시장 조사가 필요하지 않았고 또 적성에도 잘 맞아서 옷가게를 차리게 됐죠. 처음에는 직원도 없이 혼자 시작한 일만큼 새벽 4시에 나가서 옷 떼와서 매장에 진열을 하고 하나라도 더 팔기 위해 밤 9시 10시에 마감을 하고 집에 들어오면 남편은 씻다가 화장실에서 잠이 들 때도 있고 밥 먹다가 식탁에 엎드려서 자기도 했습니다. 사업도 좋지만 너무 본인을 갈아넣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조금 쉬엄쉬엄 하라는 전화. 부모님의 말씀에 남편은 피곤해 보이긴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밝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남들은 이 고생하고 싶어도 못하는데 지금 여유를 갖는 건 사치고 아니란 거라고. 그리고 이렇게 힘들어도 내 매장 내 가게에 가면 그건 그거대로 힘이 나고 기분이 좋다고 말이죠. 그렇게 가족들의 응원과 기대와 도움에 어떻게든 몸을 사정없이 굴려가며 성공을 염원했던 남편은 첫 매장을 열고 3년 만에 신당동과 남양주 두 곳에 점포를 더 낼 정도로 권창을 할 수 있었네요. 이 성공의 척도는 바로 쉴 틈 없이 고객들의 니즈를 채울 상품을 자체 제작했다는 거였어요. 원체 부침성이 좋은 남편은 매장에 방문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원하는 디자인과 원단의 상품은 없는지 조사를 했고 이 옷은 긴 팔보다 반팔이면 바로 살 것 같다. 이 재질보다는 조금 더 가벼우면 좋겠다. 여기 후드가 달려있으면 손이 더 많이 갈 것 같다. 라는 등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예전에 일했던 매장에서부터 연락을 하고 지낸 의류공장 사장님과 협업을 해서 자체 제작 상품을 늘려갔고 남편 매장에서 그 상품을 찾아서 방문한 고객님들이 점점 늘게 된 거죠. 지점까지 3개로 늘었으니 이건 대대적인 성공이라고 할 수 있었고 저희는 부모님 집을 나와서 공동명의 아파트를 구해 결혼하고 처음으로 독립을 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시원섭섭해하시긴 했지만 그래도 남편을 믿고 투자를 할 만했다면서 아주 좋아하셨어요. 남편도 이 모든 건 처음 저희 부모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꿈에도 못 꿨을 거라며 2호점을 내고 3호점을 내고 그리고 처음으로 목표로 했던 매출액에 도달했을 때마다 저희 부모님에게 큰 절을 올리기도 했고 따로 용돈을 두둑이 챙겨드리기도 했고요. 목표로 했던 연매출에 도달했을 때는 처음으로 가족들 다 같이 동남아로 해외여행을 가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본인이 해냈다는 성취감보다는 본인의 성공으로 인해 내 가족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사실에 감격을 한 것 같았어요. 시동생이 결혼을 할 때는 남편과 상해 후에 혼수할 비용을 전적으로 지원해줬었는데 그래도 과거 둘이서 힘들게 살았던 기억 때문인지 남편이 시동생에게 혼수할 비용을 건네줄 때 둘이서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물론 시동생의 결혼식 때도 눈물바다가 따로 없었고요. 매장이 늘어난 만큼 남편이 바빠지긴 했지만 못해도 일주일에 한 번씩 시동생 부부까지 해서 가족들 다 같이 얼굴 보고 식사하는 자리를 가졌죠. 시동생이 결혼하고 나서는 부부끼리 만나서 모임도 자주 가졌는데 어쩜 시동생이 사내 연애로 시작해서 새로 가족이 된 동서까지 사람이 너무 착해서 남들은 친인적 중에 하나라도 트러블 메이커가 있다는데 우린 이렇게 무난한 사람들만 모였나 싶기도 했어요. 이 꿈같던 행복이 순식간에 악몽이 된 건 제 몸속에서 초대하지 않은 손님이 자리를 틀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밥을 조금만 먹어도 속이 금방 더부룩해지고 자주 속이 쓰리는 거예요. 제가 요새 속이 좀 불편하다고 하니 남편은 이 김에 식사량 줄면 다이어트도 되고 좋지라던가 영양성식도염 아니냐고 그러니까 먹고 바로 눕지 말라는 말만 하더라고요. 그때는 저도 그렇게 심각한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어머니와 동네에 있는 뒷동산, 수준의 산에 등산을 갔을 때 이상하게 평소보다 배에는 숨이 차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제가 숨을 좀 급하게 몰아쉬고 얼굴까지 새하얗게 되니 걱정된다고 병원 가서 검진 한번 받아보라고 하셨네요. 설마 아무것도 아니겠지. 이제 나도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라고 했어. 머릿속에 퐁퐁 생겨나는 불안감을 무시하고 병원에 갔습니다. 근데 왜 항상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최악의 생각은 빗나간 적이 없을까요? 검사 결과 저는 위암 2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냥 나이가 주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겠거니 했던 게 모두 내 몸 안에 암세포들이 자라나고 있다는 증거였다는 겁니다. 의사는 수술과 항암 치료에 대해 말하면서 그나마 이제 알아서 다행이다. 종합검사를 더 해본 후 수술 날짜를 잡든지 하자 했지만 그때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결과를 알고 며칠은 당장 가족들에게도 제 몸 상태에 대해 말하지 못했고요.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만은 없고 저도 당장 암이라는 두려움을 혼자 감당할 수가 없을 정도로 무서워져서 남편에게 말을 했어요. 저는 당장 제가 느끼는 두려움을 나누고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기세로 남편에게 털어놓은 건데 남편은 제 고백을 듣자마자 인상을 팍 쓰더니 뭐라고 했는지 아시나요? 뭐? 암? 아니 당신 가족들 중에 암이었던 사람 있어? 친척들 중에서? 아 그보다 몇 기인데? 위암 몇 기냐고? 2기. 다음 진료 때 수술 날짜 상담해보기로 했어. 2기. 그러니까 내가 진지게 병원 가보라고 했잖아. 왜 미련하게 병을 키우길. 당신 내가 속쓰리다 입맛 없다 더부룩하다 했을 때 평소에 많이 먹어서 그런다 이 김에 다이어트 해라 그 소리만 했어. 우리 엄마가 병원 가보라고 예약해줘서 갔던 거라고. 당신은 내가 암이라는데 지금 왜 이제 알았냐고 타박을 하고 싶어. 내가 이 병을 이렇게 키우고 싶어서 키웠어? 아니 그게 아니고 나도 너무 속상해서. 미안해 놀라서 그랬어. 그래 위암 그거 요새 아무것도 아니래. 말기만 아니면 수술하고 치료받으면 생존율도 높다잖아. 괜히 100세 시대라고 하겠어? 걱정 마. 다 괜찮을 거야. 솔직히 이때 이 사람이 이 정도로 공감 능력이 없고 위로를 못하는 사람인가 싶었습니다. 아니 TV에서 당장 아픈 사람의 사연이 나와도 눈물이 나고 지심이 드는 게 사람인데 이 사람은 왜 성을 내다가 갑자기 차분해져서 위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살짝 실망도 했고요. 제가 서운함을 토로하니 남편은 미안하다고 놀라서 말이 헛나왔다고 했지만 오히려 그때 저는 결혼하고 처음으로 남편의 본 모습을 본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병원 예약 날마다 가겠다고 한 사람이 같이 병원에 갔다 하면 휴대폰을 들고 사라지는 겁니다. 제가 검진 중에 간호사가 보호 자리를 찾아도 사라져서 안 보이고 의사와 상담 중에서도 경은이 전화다. 잠깐만 하고 신당동 전 매니저한테 급하게 전화가 왔다고 하면서 휙 나가더라고요. 아니 평소에도 바쁜 사람이 일부러 시간을 내서 같이 와준 건 알겠는데 아무리 매장이 바빠도 그 전화 정도는 무시할 수 있잖아요. 나중에 받아도 되고요. 근데도 그렇게 나 이렇게 바쁜 사람이라는 걸 티를 내니 나중에는 오히려 눈치가 보여서 제가 먼저 앞으로는 같이 올 필요 없다고 괜찮다고 했네요. 그렇다고 제가 수술할 때 옆에 있었을까요? 제가 수술 전에 있던 병실이 3인실이었는데 여자들이 입원해 있는 병실에 있기 불편하다고 잠깐 있다가 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저희 어머니만큼이나 병실에 자주 오던 동서도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는지 원래는 안 그러던 사람이 톡 쏘아붙였어요. 아주버님 저기 남자 환자들 있는 병동 가보세요. 옆에서 병수발하는 보호자들이나 간병인들 죄다 여자인데 그 사람들은 남자들 가득한 병실이 안 불편할까요? 매장에서 여자 고객들은 잘만 상대하시면서 새삼스럽게. 근데 수술 전보다도 저를 비참하게 한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절제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저는 마냥 안심을 할 수 없었어요. 아직 항암 치료가 아득하게 남아있기도 했지만 마음 편히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이 모양이었거든요. 제가 수술을 하고 나서 10kg 정도 빠졌어요. 수술을 하고 나서도 사라진 입맛이 잘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속도 이전보다 더 빨리 차는 느낌이라서 잘 먹지 못하기도 했고 한 번 먹으면 소화를 위해서
오래 씹고 삼키는 습관을 들여가던 참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한 번 식사를 하면 예전에 먹던 양의 반의 반 분량을 30분 이상 먹기도 했습니다. 근데 하루는 남편과 아들과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제가 먹는 모습을 보고 갑자기 한숨을 푹 쉬더니 숟가락을 딱 내려놓는 겁니다. 왜 그래? 벌써 다 먹었어? 아니, 밥 한 숟가락을 3분이 넘게 씹는 거 보는데 내가 밥이 넘어가겠어? 무슨 소도 아니고 되새김질 하는 것 같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무슨 감정이 들기 전에 먼저 눈물이 뚝 떨어지는 겁니다. 와, 너무 서럽고 서운하더라고요. 저는 어떻게든 먹고 살려고 안 들어가는 밥 꾸역꾸역 먹고 있는데 그게 본인 입맛을 떨어뜨린다는 거 아니냐고요. 제가 우니까 애도 놀라서 엄마 왜 우냐고 하고 남편도 아차 싶었는지 조용히 있다가 제게 미안하다고 말이 헛나왔다고 하더군요. 저는 조용히 눈물을 닦고 말했습니다. 내가 아픈 후로는 당신 참 말이 허투루 잘 나오네. 아픈 사람이랑 마주보고 밥 먹기 싫으면 따로 차려서 먹어. 나도 내 식단 아닌 음식 따로 준비하는 거 힘드니까 당신은 따로 먹고 나는 우리 우주랑 먹을게. 그럼 당신도 편하겠다. 그치? 그리고 남편은 제 말은 몸과 부딪히면 몸이 너무 딱딱한 거 아니냐. 그거 전부 뼈냐고. 언제부터 살 붙냐는 둥 잘 먹지 못해 살이 찌지 않는 제게 눈치를 줬고 또 항암 치료를 시작하고 2달부터 점점 머리카락이 빠져갔을 때 예전과는 너무 다른 제 모습에 적응이 안 되니까 집에서도 가발을 쓰고 생활하면 안 되냐고 진지하게 묻는 게 아니겠어요? 자기가 보기 싫으니 제게 참고 쓰라는 겁니다. 아픈 것도 힘든데 이 인간은 힘이 되어 주긴커녕 오히려 나를 더 힘들게 하는구나 하는 생각은 내가 아프다는 사실보다도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죠. 처음에는 나도 당신 뱃살 보기 싫으니까 살을 빼든 복대를 입어서 감추든지 해라. 당신 이마 횡에서는 따가우니까 모자를 쓰든 나 가발 산 곳에서 부분 가발을 맞춰서 써라 라고 대응하기도 했고 울면서 화를 내보기도 했지만 남편은 초반에만 미안해하고 나중에는 아이 애유하면서 오히려 성가시다는 듯 자리를 뜨더라고요. 저는 제 병이 남편을 불편하게 만든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아파서 저 사람이 괜히 가족 중에 암 환자가 있고 신경을 더 써야 한다는 심적인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고요. 나는 저 사람이 힘들 때 오히려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싶었고 내 가족들까지 그 사람의 가족으로 만들어주고 싶었는데 이 사람은 내가 가장 힘들 때 내 짐을 나눠서 들어주긴커녕 버거워하고 도리어 나의 약점으로 생각을 하는구나 싶었죠. 그런데 단순히 제가 아픈 것뿐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그날을 생각하면 남일처럼 아득하게만 느껴질 정도로 충격적이었으니까요.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었어요. 그 친구와 저는 처음 일했던 매장에서 만나 동고동락하며 함께 일했는데 남편이 신당동에 2호점을 냈을 때쯤 그 친구가 일하던 매장이 폐업을 해서 제가 남편에게 부탁해서 자리를 알아봐 줬거든요. 제 친구가 아니었더라도 워낙 싹싹하고 일머리가 좋아서 남편은 그 친구를 2호점 매니저 자리에 앉혔고요. 그 친구가 애인이 있었을 때는 저와 남편과 커플 모임도 가졌었고 제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이사를 하는 등 인생에 있어서 크고 작은 순간을 함께했던 친구였어요. 그런데 제가 위안 판정을 받고 나서는 그 전보다 자주 만나지 못했었고 제가 수술하고 나서 한 번 안부 전화하고 나서는 연락이 뜸해졌었는데 그날 갑자기 그 친구가 먼저 문자를 해온 거예요. 제가 사는 동네 근처인데 혹시 시간 되면 만날 수 있냐고 말이죠. 원래는 문자를 하면 이모티콘을 쓰거나 굉장히 가벼운 말투였던 사람이 마침표까지 찍어가면서 진지하게 보내와서 제가 웬일이냐고 무슨 일 있냐고 하니까 정말 진지하게 할 이야기가 있다고 저도 가벼운 마음이 아니라 단단히 마음의 준비를 하고 나왔으면 한다는 겁니다. 심장이 철렁했죠. 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하기에 이러나 싶어서 걱정, 반 두려움 반하는 마음으로 약속 장소였던 아파트 근처 카페로 나갔습니다. 친구는 먼저 와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가 수술 후 물도 가려 마신다는 걸 아는 친구는 저 대신 미리 카모마일티까지 시켜놨더라고요. 어딘지 평소와는 인상이 많이 달라진 친구는 자리에 앉은 저를 한참 보다가 입을 열었어요. 준아, 우리가 안지 몇 년이나 됐지? 글쎄 내년이면 10년? 아니 이제 11년인가? 생각해보니까 진짜 오래됐네. 그치, 오래됐지. 오래된 만큼 너랑 나 정말 서로한테 못할 말도 없었잖아. 우리 아버지 사업 말아먹고 엄마게 돈 날렸을 때 제일 먼저 찾아가서 울었던 것도 너였고 나 위로해줬던 것도 너였지. 그 정도로 너한테는 정말 숨길 일이 없었는데.
준아, 나 사실 1년 전부터 너한테 숨겨왔던 게 있어. 뭔데 그래? 경은이, 내가 그러니까 이제 좀 무서워지려고 그런다. 덩달아 심각해진 제 앞에 친구가 바로 말하지 않고 주섬주섬 가방에서 꺼내 내놓은 건 면장의 사진과 그리고 날짜가 적혀져 있는 대하 초음파 사진이었어요. 날짜를 보니 찍은 지 열흘도 채 안 된 사진이더라고요. 초음파 사진을 보고 처음에는 얘가 임신을 했나? 만나는 사람이 없는 걸로 아는데. 근데 왜 본인 임신 소식을 이런 식으로 전하지? 라는 생각이 들다가 옆에 있는 다른 사진들로 인해 왜 이 친구가 이렇게 분위기를 잡았는지, 왜 내 눈을 잘 마주치지 못하는지, 그리고 이 초음파 사진 속 자라나는 태아의 아버지가 누군지 짐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너 나한테 이거 왜 보여줘? 이거 보여주는 이유가 뭐야? 미안해 주은아. 나 정말 너한테 100번 할 말이 없는 거 아는데. 아이까지 생긴 마당에 내가 못할 게 뭐가 있겠어. 처음에는 이 아이도 치우고 너랑 대표님 앞에서 사라질까 생각도 했는데. 나 정말 대표님 아니 수혁이 오빠 사랑해. 나 힘들 때 너 말고 나한테 힘이 돼준 게 오빠야. 오빠가 우리 아버지 차 바꿔주고 우리 엄마한테 용돈 주고 얼마나 잘해줬는데 마음이 안 갈 수가 있겠어. 10년지기 친구인 내 가슴에 대못박을 각오가 들 정도로 오빠 놓치기 싫어. 주은아, 오빠는 나 임신한 거 알고 너 떠난대. 근데 내가 아파서 타이밍을 놓쳤다고 나한테 기다려달라고 하는데 나 이제 13주 됐어. 임신까지 한마당에 이 상태로 혼자 있고 숨어서 오빠 만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주은아, 제발 먼저 오빠랑 헤어져줘. 우리 오빠 좀 낳아줘. 친구가 초음파 사진과 함께 제게 보여준 사진은 저와 10년 가까이 산 남편과 저와 10년이 넘게 얼굴 보고 산 친구가 서로 껴안고 사진을 찍고 서로의 볼에 입을 맞추는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아예 작정을 했는지 사진관까지 가서 흑백으로 찍은 것도 있더라고요. 어쩌면 안 판정을 받았던 날보다 이날이 더 충격적이었는지도 모르겠네요. 뭘 잘했다고 제 앞에서 눈물까지 보이며 마치 제가 제 남편을 인질 마냥 데리고 있다는 양 놔달라고 하는 친구를 보면서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서 헛웃음이 날 뻔했지만 몸에 힘이 없어서 그조차도 힘들었어요. 저는 친구 얼굴에서 뚝뚝거리며 쉼없이 떨어지는 눈물방울을 허무하게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너 어쩌려고 이러니? 진짜 어쩌려고 이런 말을 해? 네가 내 남편이랑 나 몰래 만나고 있었고 둘 사이에 애까지 생겨서 이제 나더러 빠져달라고? 이제 내가 방해꾼이라서? 주은아, 그게 아니고 그거 맞잖아. 이제 와서 말 가려 할 거 있니? 항암 치료까지 받는 친구한테 네 남편은 이제 나랑 내 애랑 살 거니까 꺼지라고 이거잖아. 근데 너 애 생겼다고 이제 네 애한테 아버지 필요하다고 내 남편 데려가는 거면 그럼 우리 우주는 이대로 나랑 아빠가 새 살림 살게? 너랑 우주는 그래도 나보단 낫잖아. 너한테는 딸이라며 뭐든 해주는 좋은 부모님, 우주한테도 든든한 조부모님이 계시지만 주은이, 너도 알다시피 난 정말 아무도 없어. 너 우리 부모님 알잖아. 나한테는 수혁 오빠랑 뱃속의 아기가 전부라고. 그래, 너무 잘 알지? 네 그 구구절절하고 눈물 나는 사연 가정사 누구보다 잘 알고 위로해준 사람이니까 먹고 살라고 내 남편 매장에 매니저로 취직까지 시켜줬지. 근데 그게 아예 나 대신 내 남편 옆자리 꿰차서 임신까지 하라는 건 아니었는데 10년지기 친구보다 고작 1년 좀 넘게 만난 그 유부남이 더 중요하든? 너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지 몰라? 너 정말 내가 이 충격으로 죽든 말든 상관이 없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하지. 네가 어떻게 진짜 어떻게 나한테 이래? 친구는 제 고함 소리보다도 더 큰 소리로 흐느끼기 시작했고 저는 그런 친구에게 제가 아는 모든 욕을 전부 다 퍼부었습니다. 더럽다고? 네가 이런 인간인 줄 알았으면 나는 너랑 말도 안 섞었을 거다. 너같이 사람 귀한 줄 모르는 인간은 언젠가 쓰레기 같은 취급을 당하면서 살 거고 남자인 미쳐서 친구인 나에게 이런 상처를 줬으면 앞으로 행복해지라니 평범하게 살 생각 추호도 하지 말라고 역정을 냈어요. 친구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고개도 못 들고 미안하고 잘못됐다는 말을 되풀이했지만 끝까지 뱃속의 아이나 제 남편을 포기하겠다는 말은 하지 않더라고요. 내 남편 뺏어가려고 작정을 하고 찾아온 인간한테 더 말을 해서 뭐하나 싶어서 입도 하나 되지 않고 미적지근하게 식은 카모마일 차를 친구 얼굴에 들이부었습니다. 안에 있던 티백이 친구의 이마에 착하고 붙었는데 마치 블랙 코미디 같은 꽁트였다면 웃음이 터질 그 장면에서 저는 주저앉아 울고만 싶었습니다. 처량하게 얼굴에서 물을 뚝뚝 흘리는 친구를 뒤로 한 채
저도 처량하게 카페를 나와 집으로 돌아갔어요. 진짜 아파트 앞에 있는 카페였는데 집으로 돌아가는 그날따라 길이 어찌나 먼지 한 걸음 한 걸음이 버거워서 몇 번을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네요. 자리를 뜨기 전에 챙겨온 초음파 사진과 두 옆놈이 다정하게 찍은 사진을 그날 밤 남편에게 보여주며 사실관계를 따지려고 했습니다. 밤 9시가 다 되어갈 때쯤 들어온 남편은 여느 때와 같이 피곤한 얼굴로 소파에 앉아서 양말을 벗고 있었는데 저는 그런 남편을 보고 물었죠. 당신 오늘 무슨 일 없었어? 누가 무슨 연락을 하거나 하진 않았고. 무슨 연락? 그냥 똑같았지 뭐. 아, 그래서 피곤해 죽겠어. 그럼 나한테 할 말도 따로 없어. 뭔데 또 뭘 듣고 싶은데? 괜히 시비 걸지 말고 할 말이 있으면 똑바로 해. 진짜 지친 사람이 누군데 본인이 오히려 성가시고 지친다는 듯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TV를 켜려는 남편의 얼굴에 손에 들고 있던 사진들을 던지면서 끝내 제 속에서 절절 끓던 울분을 내뱉었습니다. 이거 보고 다시 똑바로 얘기해. 눈이 있고 일말에 양심이 있으면 이거 보고 10년 같이 한 나한테 이제라도 솔직하게 말하라고. 남편은 볼을 탁 치고 무릎 위로 떨어진 사진들을 들어 가만히 보더니 아 진짜라고 짜증난다는 소리를 내더니 그러더군요. 얘 진짜 왜 이러냐? 내가 다 알아서 한다고 했는데 그새를 못 참고. 알아서 뭘 하는데? 알아서 항암치료 받는 마누라 정리한다고? 버리고 경은이한테나 가겠다고? 네가 진짜 네가 사람이니? 한때는 너한테 처음으로 가족을 만들어줘서 나 만나서 다행이라고 하더니 내 도움 내 가족들 도움 다 받아서 자리 잡고 성공하고 나니까 이제는 새 장가 들어서 새로 시작하고 싶어졌어? 이 나쁜 놈아. 네가 어떻게 이러냐고 나한테? 나도 이러고 싶어서 이랬겠어? 나도 몇 날 며칠 고민 많이 하고 마음고생도 하고 너도 아파서 솔직히 우리 각방 쓴 지도 오래됐잖아. 그건 이 자식아. 네가 뼈만 남은 나랑 자다가 부딪히면 놀라서 깬다고 헛소리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리고 너 말 똑바로 해. 나 이제 수술하고 항암치료 받은 지 반년도 안 됐어. 근데 너는 경은이 걔랑 1년 만났다며? 그러고 싶니? 이제 와서 어차피 드러날 거짓말할 정도로 머리가 나빠? 제 계속되는 압력에 남편은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다가 포기를 한 건지 지도 뚫린 입으로 할 말이 없는 건지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제 목에서 나가는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죠. 그러다 불현듯 뒤에서 들리는 목소리에 다시 한번 제 심장이 철렁거렸어요. 엄마 아빠 왜 싸워? 엄마 왜 울어? 방 안에서 자고 있던 아들이었어요. 이제 7살 된 애가 부모가 악에 받쳐서 싸우는 소리에 놀라서 나온 겁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고 남편은 신경질적인 소리를 내더니 옷을 챙겨서 다시 집 밖으로 나가버렸죠. 저는 그날 불안해하는 아들을 안고 밤새 달랬고 제 품 안을 따뜻하게 데피는 아들의 온기로 인해 저 또한 제 속에 있는 불안감과 분노를 조금씩 잠재웠어요. 그리고 다음날 외박을 한 남편이 집으로 돌아와 제게 그러더군요. 여기까지 와서 당신도 나랑 같이 살고 싶지 않을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됐는데 더 이상 서로 감정 상하지 말고 최대한 좋게 끝내자. 나도 애가 생긴 마당에 무책임하게 손 놓고 있을 순 없잖아. 경은이 조금 있으면 배도 나와서 손도 많이 갈 텐데. 와 누가 들으면 이 시대의 남편이고 아빠인 줄 알겠다. 새로 생긴 여자랑 애는 책임져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오래돼서 병까지 난 아내나 아직 7살밖에 안 된 아들은 손 놔도 될 것 같니? 어림없어. 누구 좋자고 끝내? 나랑 끝내면 너나 경은이 걔나 그때부터 지들이 어떻게 시작했는지도 있고 정당하게 사랑한답시고 유난이나 떨 텐데 내가 그 꼴은 못 보지. 남의 힘으로 난 놔달라는 거 아니야. 그래도 당신도 우주랑 편하게 살아야 할 거 아니야. 이 집도 당신 단독 명의로 돌릴 거고 그리고 남양주 지점 매장 하나 당신한테 넘길게. 그럼 어느 정도 수지 타산이 맞지 않아? 이것도 일종의 책임을 다하는 거라고. 야, 그 매장 받고 평생 너랑 엮여서 살라고? 됐어. 그리고 수지 타산 얘기할 거면 우선 우리 아빠한테 받아가서 사업한 1억이나 내놓고 말해. 그 1억으로 키운 매장도 정리해서 권리 포기하고. 그래야 수지 타산이 맞는 거지. 너 지금 이 자리까지 누구 도움으로 왔는데. 하주 나도 살아야지. 나도 너한테 우주 양육비도 줘야 하고 이제 경은이랑 태어날 아이도 책임져야 하는데 제발 나 좀 봐주라. 장인어른 돈으로 시작할 수 있었던 건 인정해. 인정하는데 그렇게 매장 확대한 건 다 능력 때문 아니냐고.
어차피 나나 내 친정 도움 없었으면 꽃 피우기도 전에 시들 능력이었어. 건방진 소리 좀 하지마. 처음에는 남편의 제안에 코웃음을 쳤지만 나중에 따로 이혼 전문 변호사를 만나 알아보니 남편이 매장에 대한 권리 포기를 하게 만드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더라고요. 남편 제안으로 집을 받고 사업자금을 투자했던 명목으로 그 인간의 외도로 인한 위자료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만큼 받아내는 게 변호사가 보기엔 최선일 것 같다고 말이죠. 당장 내 남편이었던 인간과 내 친구란 인간이 날 치워내고 지들끼리 핑크빛 인생을 보낸다는 게 치가 떨린 만큼 분했지만 당장 저는 회복해야 할 몸도 있었고 더 이상 부모의 싸움에 제 아들이 상처받는 게 싫어서 합의 이혼을 해줬습니다. 집을 받고 1억이라는 위자료를 받았죠. 근데 이 인간이 제가 부모님께 이혼 이야기를 하기도 전에 먼저 저희 아버지께 1억을 보내버린 겁니다. 아버지는 갑자기 들어온 큰 금액에 놀라서 제게 연락을 하셨고 처음에는 오서방에게 전화를 했는데 안 받는다 무슨 일이냐고 하셔서 아직 마음의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부모님께 이혼 이야기와 그 인간의 외도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인간을 사위가 아니라 정말 친아들만큼 믿었던 아버지께서는 거의 쓰러지려고 하셨고 어머니에게서 소식을 들은 오빠가 찾아와서 집이 떠나가라 역정을 했어요. 내가 그놈 가만히 안 둬. 나중에 눈물 쏟으면서 내 앞에서 무릎 꿇고 싹싹 빌 때까지 내가 절대 그놈 가만 안 놔둬. 두고 봐. 화를 못 참고 벽에 주먹을 내리꽂은 오빠는 주먹에서 피가 맺혀서 흐르는 걸 닦지도 않고 이를 갈았죠. 처음에는 그저 불쌍한 동생 대신 화를 내주는 오빠가 고맙기만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진짜 불쌍한 건 제가 아니라 그런 오빠에게 걸린 그 인간이었더라고요. 오빠는 을지로에 있는 인쇄소에서 일을 했는데 거기서 15년 정도 일을 해서 직급도 높고 함께 일한 직원들과도 사이가 돈독했어요. 근데 동생을 위한 복수에 본인의 지위와 직원들을 대동시키더군요. 오빠가 저 몰래 단독으로 진행한 거라서 처음에는 저도 몰랐는데 나중에 이혼 후 연락이 끊기고 매달 양육비만 보내오던 그 인간이 연락을 해서 알게 됐습니다. 야, 너 내 오빠 시켜서 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야? 내가 동네 쪽팔려서 매장에 못 나가. 내 오빠랑 직원들 때문에 매출도 바닥 찍었는데 이거 어떻게 보상할 거야? 내가 집도 주고 위자료도에 양육권도 다 포기하고 줬잖아. 그럼 조용히 살 것이지 왜 이제 와서 이 난린데? 나 더는 못 참아. 명예훼손 모욕죄로 고소할 거니까 두고 봐. 이게 미쳤나 왜 이 난리이지 했는데 이 난리를 피울 만했더라고요. 저희 오빠가 일하는 인쇄소에서 전 남편의 외도 사실을 폭로하는 전단물을 100부나 만들어서 매장 세곳 근처에서 직원들과 함께 배부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직원들이 매장을 돌면서 옷을 구매하고 며칠 후 바로 환불을 하고 가서 10벌 20벌씩 입어만 보고 그냥 나오는 등의 진상까지 피운 거죠. 소문은 소문대로 돌고 매장 손해는 손해대로 나니까 전 남편이 참지 못하고 제게 연락을 한 거예요. 심지어 잠깐 한 것도 아니라서 5달 가까이 그 농성을 해서 진짜 전 남편에게 고소를 당한 오빠는 벌금까지 물게 됐었어요. 근데 오빠는 그깟 벌금 하나 안 아깝다고 얼마든지 낼 수 있다고 할 때까지 한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벌금을 물고도 오빠가 멈추지 않으니 전 남편은 제게 다시 연락을 해왔고 저는 성질을 있는 대로 내면서 그만하라고 하는 인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나한테 위자료 줬지 우리 오빠한테 준 거 아니잖아. 너는 나한테만 상처를 준 게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를 배신하고 상처를 준 거야. 너도 가족한테 버림받아 봤잖아. 그 상처가 어디 좀 오래 가디? 그러니까 고작 반년도 안 된 시위 때문에 앓는 소리 작작해. 우리 오빠는 이제 시작이라니까. 근데 그 통화를 마지막으로 오빠의 시위는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몇 달 후 전 남편이 아니라 제 친구 아니 친구였던 경은이에게서 연락이 왔거든요. 경은이는 얼마 전 출산을 했다고 하면서 제게 그러더군요. 준아 우리 매장 접고 지방으로 내려가기로 했어. 그러니까 너랑 네 오빠도 이제 그만해도 돼. 우리가 천벌을 받는 건지 아니면 네 오빠가 시작한 불매운동이 효과가 있는 건지 매출도 뚝 끊겨서 남은 재고만 수천 벌의 빚만 늘어서 더 이상 유지를 못할 것 같아. 우리 지방으로 가서 조용히 살게. 평생 너한테 미안한 마음 잊지 않고 살 테니까 제발 이제 그만 좀 해주라. 어? 부탁이야. 우리 조용하게 살 수 있게 해줘. 경은이의 연락이 있고 나서 한 달 후 이사를 하기 전 남편이 제게 연락을 또 해왔어요. 뭐 구구절절 제게 미안했고 떠나기 전 마지막 인사를 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 인간 목소리를 더는 듣기 싫어서
말을 끊고 가서 뭐로든 돈 벌어서 내 아들 양육비나 꼬박꼬박 보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전 동서와 연락해서 듣기로는 정말 지방으로 가서 전 남편은 무슨 설비 기술을 배워서 산다는데 그냥 하루 벌어서 하루 사나 봐요. 한때는 매장 세 곳을 돌리면서 돈을 벌던 인간이 그 매장에서 빚만 잔뜩 남아서 다시 장사는 시작도 못하고 부정하게 시작한 관계에서 낳은 자식을 어떻게든 먹여 살리기 위해 아둥바둥 산다는 얘기를 들으니 속이 시원하지도 않고 그냥 무덤덤하기만 했네요. 어쩌면 그래도 같이 산 날에 대한 기억 때문에 마냥 기뻐할 수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인간이 불행해져 봤자 제가 행복해지는 건 아니니까 당연한 것 같기도 하네요. 이혼을 하고 1년 그리고 항암 치료를 하고 거의 2년이 다 되어가는 것 같은데 항암 치료의 경과가 좋아서 이제 막바지를 앞두고 있어요. 부작용도 덜해서 점점 새로 머리도 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혼의 아픔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괜찮은 것 같다가도 종종 무슨 불을 집어 삼킨 것 마냥 화가 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러다가 그 열기가 식으면 다시 차가워지고요. 몸에 있던 암세포가 더 이상 재발하는 걸 막기 위해 그 힘든 항암 치료를 견뎌온 것처럼 이혼의 아픔도 재발을 막기 위해 마음의 수련이 필요한 거겠죠. 어찌 보면 이곳에 사연을 보내게 된 것도 제 아픔을 나누고 여러분께 응원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의 수련의 일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디 제 치료가 끝까지 성공적으로 끝나기를 기원하면서 여러분께서도 제게 마음으로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시면 정말 힘이 나고 감사할 것 같아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추운 겨울 따뜻하게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